예, 안녕하십니까.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장만순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70여 년이 지나면서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서로 가족도 못 만나고 또 친척도 못 만나고 연락도 못하는 이 좁은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 이산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북에서 남으로 탈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산가족의 2세로서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정말 20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산가족 위원회, 그 다음에 이북도민회와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전공이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 박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연세대학과 단국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칭화대에서 소정의 수료를 했고요. 통일교육위원을 역임을 했고요. 가장 큰 지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는 이산가족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원과 이산가족이 발생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법에서 이산가족 관련돼 있는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소테마로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관련한 국제 협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산가족의 현재 현황과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요. 다섯 번째는 이산가족의 1세대, 지금 대체로 80에서 90대 있는 고령 이산가족들의 대책이 우리 이산가족 문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여섯 번째는 고령 이산가족의 이러한 문제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약 한 2시간 동안 재밌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산가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1945년도에 일제로부터 저희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는 다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미군이, 그 다음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면서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그 다음에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각각 다시 한반도에는 이념이 다른 두 개 국가로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격한 그러한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1945년도 이후에 각각 1948년도에 남한의 정부, 또 48년도 9월 달에 북한의 정부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산가족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는 그런 종전으로부터 1970년까지는 남과 북이 극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러한 이산가족 문제를 등한시하고 이산가족의 문제가 그다지 크게 부각이 되어 있지 않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1953년도 이후에 1970년까지 계속해서 이산가족 문제가 재개가 되면서 1970년 8월 15일 날 8.15 광복절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년 뒤인 1971년도 8월 12일 날 바로 대한적휘천사 총재이던 최두선 총재께서 이런 이산가족의 아픔을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북계에 처음으로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산가족의 문제를 시작하는 첫 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이런 제안이 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1980년까지 계속해서 다시 아무런 그 진전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북한이 뭐 무장공비 침투를 시키고 또 잠수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그 잘 아시는 그 연평도라든지 뭐 이런데 하면서 다시 그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그 이산가족 문제는 다시 수면으로 내려앉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85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면서 본격적인 다시 이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실무자 회담을 통해서 1985년도 8월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처음으로 고향방문단, 예술단을 교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산가족의 어떤 상봉 문제가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 결과가 바로 2000년 8월 15일 날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상봉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21차례에 걸쳐서 상봉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봉이 하나의 그 인도적인 문제나 인권의 문제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남북한 간의 위정자들 특히 정치적인 희생물에 의해서 뭐 정치적으로 남북 간이 좀 좋아지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상봉을 하고 또 남북 간에 그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면 뭐 이거는 또 건너뛰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그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80년에 됐지만 실질적으로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21차례에 걸쳐서 상봉이 됐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8월 달에 이산가족 상봉을 끝으로 아직까지도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봉 자체도 사실 지금 이산가족이 생겨난 그런 많은 수의 이산가족들이 있지만 당시에 이산가족을 찾겠다고 상봉한 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3만 명 정도 되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을 한 번에 약 100명씩 선정을 해서 상봉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수는 아주 급한 데 있고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흔한 얘기로 로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명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될 확률 역시 또 570대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는 단순히 이런 제비뽑기식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남북이 화해 무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정말 이산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남북의 정상이 만나게 되면 혹시나 이제 우리 그리운 고향에 가볼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일가 친척을 만날 수 있는지 하는 기대감에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남북한 간의 정상이 만났을 뿐더러 미국의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그야말로 굉장한 남북 간의 이런 그 화해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18년도에 모든 이산가족들은 정말 이산가족들 우리 한번 만나나 보다, 가족을 만나나 보다 하는 기대에 굉장히 그 기대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 또 역시 뒷전이었었고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러한 그 이산가족 상봉이 또다시 표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를 하고 민간 차원에서 이산가족, 특히 고령화되어 있는 이산가족들을 어떻게 만나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지금 현재 가장 큰 그 어떤 과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가족 발생의 한번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48년도에 그 각각 남과 북의 정부가 생긴 이래로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고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1948년서부터 6.25가 나기 이전인 1950년 6월 24일까지 북한의 공산주의,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대립을 하면서 바로 북한에 있던 많은 지식인들, 그 다음에 지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학정을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공산주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1948년부터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이전까지 남으로 탈출하신 분들이 약 350만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남 실향민의 저는 일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이 남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남으로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3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북에서 남으로 탈출하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6.25 전쟁이 나면서부터 전선이 남으로 왔다 북으로 왔다 남으로 북으로 왔다 하면서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발병을 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다시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가 싫어서 북한에 있던 주민들이 남으로 다 탈출하신 분들이 약 150만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8년부터의 350만 명, 그 다음에 1950년부터 53년까지의 150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우리가 1천만 이산 가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세 번째는 이파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그러한 북한 주민들의 수가 지금 각 출신도별로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가호족을 70년대에 가호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호족 때는 뭐냐면 내 고향은 북인데 북쪽을 표기할 수 있는 가호족을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호족을 신청했을 때에 이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들이 고향이 북이라고 밝히신 분들이 약 546만 명이 바로 그 북한에서 남으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라고 가호족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00만 명의 인원, 그 다음에 가호족으로 약 한 50만 명에 이르는 인원.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53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산가족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한 것에 대한 수는 많지 않지만 1994년부터 96년도에 그 북한의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약 2000년까지 당시에 그 공산주의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를 하고 동구권이 붕괴를 하고 이러면서 많은 지구상에 있는 공산주의가 망하고 공산주의가 없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이 유독
이런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계속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제 제재, 그다음에 뭐 석유, 자원 제재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6년, 97년에 북한의 대기근 그리고 또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1993년부터 4년부터 약 2000년 사이에 북한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행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먹을 거를 찾고자 남으로 탈출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탈북민들입니다. 이 탈북민들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약 33,000명의 인원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보면 이 사람들도 이산가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이산가족이 생깁니다. 북으로 끌려간 사람, 또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군인데 북한의 포로로 잡혔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이산가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부들을 납치했다든지 비행기를 납치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인원들, 이런 인원들이 우리 이산가족의 전체적인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우리 한반도가 분할이 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할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분할이 됐습니다. 즉 얘기해서 열강들에 의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열강에 의해서 한반도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와 북한이 두 대화 상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지만 그 문제는 상당히 요원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위원회라든지 뭐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 문제를 단순히 국내에서 남과 북이 이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뭐냐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제적으로 남북이 분할을 하게 된 그런 시점을 한번 되돌아가서 이것이 국제적인 협조하에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하는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까지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이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적십자사인데, 적십자사는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포로나 또 그런 부상병들을 차별 없이 대우를 해주자고 하는 그런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적십자사가 주관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이산가족 문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더라도 어떤 제재가 없고 국제적으로 제재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부터는 인권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겠다. 즉 1948년도에 세계 인권선언이 되면서 그때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인권의 문제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르고 또 제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키면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이제는 우리 정부도
이것을 인도주의 정신이 아닌 인권의 문제 차원에서 이런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남북한의 문제를 풀어야지 계속해서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풀게 되면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간의 이런 해결보다는 바로 국제사회에 공조를 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압박을 좀 가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권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권입니다. 그 세계인권선언 제16조 3항에 보면은 가족은 한 사회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단위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즉 얘기해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족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 어떤 가족들의 어떤 의지와는 별개로 지금 서로 떨어져서 살고 이념이 대립해서 사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이런 가족권을 우리가 북한에다 대고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또 국가와 사회로부터 가족들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 가족들은 어떤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사회에서도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실향민들은요 전쟁이 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피난민들은요. 그래도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집도 있고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생활을 했지만 북에서 나무로다가 한 이산 가족들은요 빈손으로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는 길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산 가족의 문제를 정부나 또 국제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인권의 문제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국제법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이산 가족 관련돼 있는 연관성이 있는 그런 법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보게 되면 1977년 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엔의 총회가 열릴 때마다 각종 결의안이라든지 또 채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산 가족들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야 된다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가족권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우리가 1980년대까지는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는 데가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에서 이 문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CRC도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지만 그쪽에 가서 우리 한반도의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면 국제법에서 이런 지금 각종 조항이 많습니다. 유엔 원장, 그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 그다음에 전시 민간인 보호를 관한 제네바 4 협약, 또 각종 적십자 국제 회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요, 이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가족권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으로 인해서 충돌이 돼서 생겨난 어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과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또 만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각종 규약에 보면 국제 유엔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규약에 보게 되면 남북한이 이제 그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는데 동시 가입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가족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유엔에서 제기를 하면서 그 문제에 북한 같은 경우는 전혀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바로 지금 2020년인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북한 인권법이 유엔에서 매년 채택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강하게 지금 현재 각종 국제사회가 또 강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제재도 하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씩 풀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단초는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법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법에 입각을 한 여러 가지 국제 규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든지 푸는 그런 그래도 기본적인 법이 있어야 그 법에 기초를 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하고 또 이런 것이 근본이 돼서 저희가 이산가족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내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 즉 국제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유엔을 통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유엔 방문을 하고 또 유엔을 통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현재 유엔에 있는 경제사회 이사회에 저희가 NGO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NGO의 등록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2008년서부터 저희가 위원회 내에서 국제적으로 이런 우리가 유엔을 통한 NGO 자격을 얻어서 국제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부각을 시키고 또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널리 홍보를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산가족들의 상봉이라든지 또 서신교환이라든지 또 대면이라든지 또 서로 재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엔을 통해서 20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해서 유엔을 방문을 했고 2009년도서부터 매년 저희가 유엔을 방문을 해가지고 유엔의 담당 보고관이라든지 또 고등 판무관실을 통해서 현재 남쪽에서 있는 이산가족 문제를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 또 이산가족의 아픔이나 고령화되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든지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상봉 행사라든지 또 뭐 서신교환이라든지 또 서로 생사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저희가 유엔을 방문을 해서 유엔 본부에 여러 가지 대북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라든지 또 담당 보고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2011년도에 저희가 16차 인권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제네바에를 가서 호소를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국력이 그다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근데 유엔에 가니까 이른바 강대국들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도 굉장히 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라든지 나머지 이런 안전보장이사회 이외의 국가들은 이 세미나실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큰 방을 좀 어떻게 빌려서 해야 될 텐데 그럴 방안이 없어서 저희가 영국에 있는 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산가족 문제는 지구상에서 굉장히 큰 문제고 전 세계에 지금 이산가족들의 수가 대략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한반도에만 1,000만 명이 있다. 이 문제를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해서 영국 정부와 저희가 설득을 해서 저희가 가장 큰 세미나실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유엔에 있는 유엔 제네바 본부에 있는 여러 각국에 있는 뭐 대사라든지 관련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일일이 방에 다 찾아가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세미나를 하니 참석을 해달라 이래 가지고 거기에 약 한 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또 맨 마지막에는 한 7분 정도 되는 저희가 동영상을 저희가 방영을 했어요. 그 이제 동영상을 보느라고 이제 모든 그 불을 다 끄고 이제 동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한 거를 이제 틀어주는데 약 한 7분인데 한 5, 6분 지났는데 뭐 저기서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울음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랬는데 이제 불을 켜니까 거기에 참석을 했던 대부분의 90% 정도 되는 분들이 전부 울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정말 가족들이 거의 70여 년 동안을 떨어지면서도 보지 못하고 또 본의 아니게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생이별을 하고 아직까지도 못 만나고 또 80이 90이 다 된 분들이 그 상봉하는 모습에서 오열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지구상에서 저러한 아픔이 있는 나라도 있구나. 사실 저희나 이렇게 남북이 분할이 돼 있어가지고 아픔을 알지 세계적으로 말이죠.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7분 동안의 짧은 걸 보면서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건 한반도에서 정말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2011년도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2012년도에 NGO 단체로 저희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특별 지휘 자문역의 NGO로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뭐 2012년도 또 6월에 저희가 그 제네바에 가서 뭐 한마슈스 그런 그 광장 거기 가면 이제 브로큰 체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한마슈스 광장에 그 큰 그 의자가 이렇게 다리가 없는 그런 브로큰 체어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는 정말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가서 이런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산가족 문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리고 매년 저희가 이러한 정례 유엔 인권위원회가 열린다든지 또 정례 이사회 때는 우리 이산가족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국제적으로 호소를 해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산가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발생이 돼서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제적인 호소다 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가장 근접하게 또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이산가족의 현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원래 그 우리가 그 신청을 했던 사람들 증액에서 500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남쪽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에서 태어나지는 않았고 그 후손들이 현재 저처럼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2세대라고 하고요. 저희 아들, 딸들을 이제 제 3세대라고 하는데 이 1세대 분들이 약 500만 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70여 년이 흐른 지금 현재 약 500만 명의 인원이 지금 약 한 60에서 70만 정도 살아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타계하고 안 계십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도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1980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그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약 14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500만 명 중에서 14만 명을 했지만 나머지 대부분들은 신청조차 안 했어요. 왜 신청조차 안 했을까요? 그것은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이 남으로 왔기 때문에 북에 있는 가족들이 여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너희 누가 남으로 갔구나. 이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받을 깹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청을 하신 분들은 북에서 직접 넘어오신 그런 분들보다도 오히려 아까 보셨지만은 여객기 납치해가지고 안 오신 분들 또 하여튼 이런 분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신청을 한 13만 3천여 명 중에도 신청을 하신 분 중에도 생존자는 약 지금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지금 8만 3천 명이니까 약 65% 정도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명 중에서 70%인 350에서 400만 명 정도가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 이북 그 도민회에서 추정하는 것은 약 70만 명 정도만 살아계신 걸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 역시 75세에서부터 90세, 100세 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90%가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들의 고령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위원회도 올해 100세, 101세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어떤 바람은 결국 뭐냐? 어떻게든지 고향 땅에 한번 밟아보겠다. 또 고향에 있는 내 부모들의 산소에들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바람입니다. 대부분들 보시면은요, 지금, 상봉을 원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부부라든지 또 자매 형제들을 원하는 분들이 대략 90%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봉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런 관계는요 거의 만날 확률들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의료 혜택이 좀 좋아서 80이든 90이든 간에 건강하시거든요. 북에 계신 분들은요 60만 대도 굉장히 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만나는 거는 거의 드물고 또 부자 간에 만나는 거 역시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조카를 만난다든지 또 사촌이 만난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이 상봉의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나 또 내 아들 딸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사촌과 사촌 그 다음에 나와 조카가 만나면 그런 애틋함이라는 것은 아주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봉의 의미가 아주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이산가족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망하는 그런 비율 역시
이게 사망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는 거죠. 즉 얘기해서 사망하시는 비율이 예전에는 완만하게 되다가 지금은 갑자기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80에서 9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생애의 어떠한 그 기간 역시 굉장히 지금 이제 짧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 이산가족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산가족의 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이 문제점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년에 상봉 행사를 해서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상봉 신청자 13만 3천 명 중에서 5만 명이 남았는데 1년에 가령 뭐 100명씩 하게 된다. 그러면은 500년 정도 걸려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돼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본인도 아버지가 북한에서 흥남 철수작전을 할 때 그 배를 타고 넘어오신 이산가족 1세대 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생사 확인하고 상봉을 할 수 있는 것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의지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북한의 의지가 더 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죠. 우린 뭐 어떻게든지 뭐 돈이라도 좀 주고 또 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라도 상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북한이 뭐 사사건건이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비토를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뭐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파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보면은요, 어느 해는 잘 되고 어느 해는 안 되고 하거든요. 이 부침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남북의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인도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이산가족의 문제, 그 중에서도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이산 1세대 분들의 이런 아픔과 그분들의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아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우리 그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남북 관계도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어떤 제도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것을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의 의지는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대인 북한이 잘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그 이산가족 1세대가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 지금 대통령 본인도 이산가족이지만 지금 그 대통령께서도 직접 상봉도 했었어요. 이모를 하러 상봉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산가족의 아픔과 이산가족들이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절실함에 대해서는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산가족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은 도대체 내가 아는 나의 부모, 형제, 누군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바로 생사 확인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분이 과연 살아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인 생사 확인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산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대한민국을 일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우리 정치계, 경제계, 학계, 뭐 문화, 예술 여기를 보면은요 북한에서 남으로 온 이러한 그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는데 1등 공신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책 정도는 정부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한번 해고 온 사람들은요, 더 큰 어떤 그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90이 다 되신 분이 북한에 가가지고 자기 딸을 만났어요. 자기 딸을 만났는데 본인 딸을 만나고 와서 서울에 와가지고요, 한 달 동안 대부분들은 모르시지만 실어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딸을 봤을 때는 사진을 보니까 이게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몰라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엄마는 90대고 딸은 70대 중반인데 이게 도대체 누가 딸이고 누가 엄마인지 몰라요. 거꾸로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딸을 만났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70년 전 만에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좀 서먹서먹하게 지내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알게 되고, 그땐 뭐 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떨어지게 됐고 뭐 이런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막 화두나고 이게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봉을 끝내고 버스를 타는 데에 앞이 안 보더라는 거예요, 앞이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왔는데 실어증에 걸렸어요.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근데 상봉을 하신 분들이 더 큰 아픔이 뭐냐면요, 한 번 상봉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상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신청이 이래로 끝이 나는 거지, 신청을 한 사람, 상봉을 한 사람이 또 가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느니만 못하다고 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났는데 허다못해 연락이라도 되고 뭐 통화라도 할 수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조차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번 상봉을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한 번 만났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편지 왕래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허다못해 우리가 서신인 왕래라도 해서 한 번 상봉했던 사람들의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산가족의 날을 정해자. 이 이산가족의 날을 정해서 국가기념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지금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자고 우리가 국회에서 발의를 3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바로 전 정부에서 국무총리, 또 지금 정부에서 국무총리께서도 오셔가지고 이 국가기념일로 만드는 거는 꼭 해야 되겠다, 꼭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산가족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산가족에게 어떤 문제를 다루자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이산가족의 날을 만들므로 인해서 첫째, 그날을 기념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산가족의 날이 도대체 뭐야? 이산가족 날이 왜 생겼어? 이산가족의 날 그럼 뭐를 하는 거야? 이 정도는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아픈 역사 1945년서부터 1953년도에 이르는 이산가족이 대규모로 발생한 그 상황도 알게 되고 또 그분들이 왜 남으로 왔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왜 선택을 했는지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국가로 봐가지고도 우리의 체제,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북한보다 훨씬 나은 그런 상황을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산가족의 날을 우리가 정해서 이것이 단순히 하루 그저 그냥 이런 국가기념일이라고 하는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날을 기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 특히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왜 났는지도 모르고 또 이산가족이라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한 대다수의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적어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고마움, 또 그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또 강조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산가족의 날을 반드시 국가기념일로 정해서 국민적인 홍보를 하는 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고령 이산 가족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 고령 이산 가족들은 지금 과연 무엇을 바라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의 이산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이미 벌써 80 중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세에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연세들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과연 지금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봤어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첫 번째가 북한에 있는 나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는 생사 확인을 꼭 알고 싶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알았으면 가서 못 만나게 되면 우리가 서신이라도 좀 교환을 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서신이 교환이 되게 되면 한번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념과 어떠한 철학과 이런 게 정치적인 것이 그죠? 나의 피부치고 또 나의 친척이고 내 아들, 딸이고 내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그럼 서로 같이 만나서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적십자위원회 ICRC의 그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지금 1948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실향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지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이 나이가 많으신 우리 고령 이산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부모 형제를 만나고 또 뭐 아들 딸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욕심과 희망사항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그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그 작은 소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 고향 땅에 한번 가보는 것으로 난 만족한다. 내 아버지 어머니 그 산소가 어디 있는지 뭐 집에 가고 싶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죽기 이전에 꼭 내 고향 먼 발치라도 내 고향에 가서 고향 땅이라도 한번 밟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고령 이산 가족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동물도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고향에다가 머리를 두고 죽는데 이 산 사람들의 소원을 우리가 왜 못 들어주냐 이겁니다. 이 이산가족 80, 90 되신 분들이 자기 고향을 간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무슨 이념의 갈등이 생기겠어요? 가서 무슨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기밀을 빼다가 여기다 해주겠어요? 결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장 소박하고 가장 작은 소원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 고향에 가서 한번 내 고향 땅 한번 보고 밟고 나서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을 다 버리자. 북한에다가도 저희가 유엔에 가서 맨날 보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도 저희가 직접 가서 건네고 그랬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치적인 이념을 버리고 지금 살아있는 고령 이산 가족 이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5개 권역을 만들자는 겁니다. 5개 권역을. 가장 가까운 개성, 그 다음에, 평양, 그 다음에 원산, 그 다음에 뭐 함흥, 이렇게 전국을, 북한에 있는 거를 옛날엔 5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수복 경기도, 미수복 강원도 가지고 7개도라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한 5개 도시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쪽에 계신 고령 이산 가족들을 모시고 차로라도 가서 거기에 합동으로, 즉 경기도와 그다음에 그 황해도 계신 분들은 여기 개성과 사리온 쪽을 한번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계신 분들은 평양을 가고, 그다음에 미수복 강원도와 함경남도 계신 분들은 원산을 가고, 그다음에 함경북도 계신 분들은 청진을 가고, 이렇게 해서 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쪽에 계신 분들을 그쪽을 가는 거예요. 글로 가서 죽기 전에 우리 고향 땅 한번 밟아보자. 그 소원이라도 들어주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고향 방문단, 성묘 방문단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신 국제적인 조합이라든지 국제규약, 유엔이 정한 여러 가지 인권선언에 부합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70여 년이 돼서 고령화되어 있는 이런 이산가족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좀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부도 그렇고 북한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지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은 일단 고령자가 우선이에요. 근데 또 고령자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려면 여러 가지 또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문단 구성 역시 약 한 30여 명으로 줄여서 의료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축하는 사람도 있고, 기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100명 선에서, 한 지역에 한 100명 선에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사도 한번 지내고, 또 고향 땅 한번 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남북의 긴장 완화를 하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고, 또 이산가족들의 한도 풀어줄 수 있고, 또 북한에서도 또 남쪽을 바라보는 입장이 상당히 완화될 수도 있는 그러한 한 3득이 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처음에 개성과 함흥, 평양, 사리온, 통천 이렇게 해서 5군데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통일부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저희가 북한 자유상환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문제도 저희가 호소도 하고 있고 직접 전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향 방문 추진단, 즉 줄여서 우리가 고방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에서만 할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다가도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 정부 또 북한의 정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의 어떤 그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북한이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방문을 해서 굉장히 뭐 어려운 그런 그 부탁을 하는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분명히 아마 북한이 거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거부를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970년대 초서부터 북한이 지금 말하는 이 방식을 원했어요, 먼저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제안하기 이전서부터 북한은 이미 1970년서부터 이러한 제안을 오히려 거꾸로 우리한테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1970년도 초반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사안, 생사 확인하고 서신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또 만나고 그다음에 같이 재결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는 상대 측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고향에 가서 내가 스스로 다니면서 자유왕래를 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 이산가족이 됐으면 그분들이 직접 자기 고향도 가고 또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해야지 이거를 왜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라고 1970년도에 적시자 회담 때 이 문제를 북한이 먼저 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향 땅의 선조 우리가 그 묘를 갖다가 가서 참배를 하고 묘소를 찾는 것은요 유엔의 1998년도 실향민 처리 지침 16조 4항에 말이죠 이산가족의 권리에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즉 얘기해서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은 나의 선조들의 서명에 가서 자유롭게 성묘를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고 또 그것은 유엔에서 인정을 한 그런 그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기고 불허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그 비무장을 건너는 여성들이라 해가지고요. Women Cross DMZ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여성 단체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에서 휴전선을 통해서 남쪽으로 오는 그런 그 이벤트성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우리 정부는 그들을 그 휴전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와도 된다라고 허가를 내준 사항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거를 인정을 해줘서 그분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DMZ를 통해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온 그런 예가 있거든요. 이거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살든 내가 고향 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선영과 내 부모 형제들의 어떤 산소를 간다든지 만난다든지 이것은 왜 불법이며 이렇게 워먼 크로스 DMZ라고 하는 그런 여성단체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 방문 추진단을 하는 것은 결코 불법도 아니며 또 이것은 북한이 처음부터
원하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러한 문제는 유엔을 통해서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강들의 문제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그 다음 미국과 일본,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는 선결과제라고 봐요. 그러면 북한으로 봐서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개 국가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원하던 거고 본인들이 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국제적인 여론에 상당한 문매를 맞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고령 이산가족들이 각 자기네 고향에 있는 5개 섹터를 나눠서 적어도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것이 이 생의 마지막 소원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겠고 또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령 이산가족을 문제를 푸는 큰 앞으로의 소원이 아닌가, 소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유엔의 NGO 단체입니다.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풀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적십자사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아니고 남북에 있는 정치 위정자들이 해결할 문제도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여든 야를 떠나서 진보든 보수를 떠나서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권에 대한 문제로 입각을 해서 이러한 고향을 떠나서 70여 년이 넘도록 고향 땅을 못 가본 이런 고령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그리고 그분들의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어떤 상황보다도 국제적으로 우리가 호소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는 거죠. 물론 남북의 당사자들이 해서 정말 우리가 동서독이 통일이 될 때 정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그 장벽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날이면은 대단히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국제적으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산가족 문제가 우리 남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산가족 문제, 특히 이산가족 문제에서도 고령화돼서 정말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그런 고령자들에 대한 어떤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치유를 하고 그분들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할 일이며 우리 사회가 같이 안고 가야 될 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이 이념적으로 갈등을 하고 또 남북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역으로 이산가족들은 상당히 더 많은 슬픔을 받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문제를 또 희망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완화시켜줘야 되는 것은 국가적인 채무이며 우리가 사회에서 이분들을 보호해야 될 분명한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유엔을 통하는 방법 그리고 또 고향 방문 추진단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고 또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정해져서 범국민적인 화해무리기 또 통일이 되는 그러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